이 사진 속 남자가 아드님 맞습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캄보디아까지 찾아가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구로구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에서 오늘도 박정숙은 새벽부터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69의 나이에도 정숙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고춧가루를 풀고 설탕을 넣고 멸치 육수를 부으면서 정숙은 늘 하던 대로 작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는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기온은 영상 15도에서 20도 사이로. 라디오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지만 정숙의 귀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6개월. 아들 진우에게서 제대로 된 연락을 받지 못한 게 벌써 6개월째였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걸려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니 이젠 문자조차 뜸했어요. 캄보디아 사업이 바빠서 그런가. 정숙은 중얼거리며 떡을 썰었습니다. 진우는 5년 전부터 캄보디아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무역업을 하던 아들이 더 큰 기회를 잡겠다며 떠났을 때 정숙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작은 분식집에서만 살아온 어머니였지만 아들만큼은 더 넓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꾸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들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아들이었어요. 어머님, 문 열었어요?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 몇몇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떡볶이 맛있게 끓었어요. 손님들을 맞으며 주문을 받고 떡볶이를 담아내는 동안에도 정숙의 마음 한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잠시 한가해진 오후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진우야, 엄마다. 잘 지내고 있니? 연락 좀 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41살의 서연은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오늘도 검은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들어선 서연은 밝게 웃으며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직. 너는? 저도 안 먹었어요. 같이 먹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반찬을 꺼냈습니다. 둘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김치찌개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진우한테 요즘 연락 오니? 서연은 잠시 동작을 멈췄다가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그쪽 네트워크가 안 좋대요. 저한테도 문자로만 간간히 연락 와요. 그래도 너무 뜸하지 않니? 6개월이나. 사업이 중요한 고비래요. 큰 계약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직접 올 거예요. 서연의 말투는 침착했고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정숙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눈을 감자 금세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정숙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사방이 캄캄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정숙은 그 목소리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엄마, 날 좀 찾아줘요. 제발. 정숙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두운 서울 하늘 아래 몇몇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었어요. 진우야, 너 괜찮은 거지? 정숙의 나직한 목소리가 빈 부엌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정숙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떡을 썰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정숙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침착한 톤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외교부 영사과입니다. 박진우 씨의 어머니시죠?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떡을 자르던 칼이 도마 위에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죄송하지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박진우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순간 정숙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라디오 소리도, 밖에서 들리던 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사망 확인이 됐고 대사관을 통해 연락드리는 겁니다. 유가족분들께서 현지로 오셔야.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들이. 정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시 전화가 울렸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달려와 정숙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방금 연락 받았어요. 진우 오빠가.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짓말이지? 서연아, 거짓말이라고 해줘. 어머니. 서연은 정숙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가게 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례 준비 다 할게요. 어머니는 몸 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캄보디아로. 안 돼요. 어머니 몸 상태로 그 먼 곳까지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녀올게요. 서연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외교부에서 담당 영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한민석 형사입니다. 국제수사과에 있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한 형사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어요. 왜 형사님이? 해외 사망 사건은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혹시 모를 사고 외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죠. 한 형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에는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이 심하게 그을려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타버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10초, 20초, 30초. 이 사람. 정숙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우리 아들 아닙니다. 한 형사와 영사가 동시에 정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사고로 얼굴이 많이 손상돼서 알아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진우 아니에요. 확실해요. 어머니, 현장에서 발견된 지갑에 박진우 씨 신분증이 있었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형사는 침착하게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요. 네, 해주세요. 빨리요. 정숙은 사진을 한 형사에게 돌려줬습니다. 형사가 나간 뒤 정숙은 다시 그 사진을 떠올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귀 모양이 달랐어요. 진우는 귓볼이 통통했는데 저 사람은 귓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 진우는 콧대가 낮았는데 저 사람은 콧대가 높았어요. 엄마가 틀릴 리 없어. 우리 아들 얼굴을 내가 모를 리 없잖아.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만약 저 사람이 진우가 아니라면 진우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진우의 신분증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밤이 되어도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며느리 서연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봤을까요? 만약 봤다면 서연도 저 사람이 진우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요? 정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모든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우리 아들은 저 사람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회사 동료 몇 명과 친척 몇 명, 그리고 분식집 단골 손님들이 전부였어요. 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빈소 앞에 앉아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44살의 아들은 여전히 정숙의 눈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서연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아, 너 그 사진 봤니? 무슨 사진요? 형사가 보여준 거. 사고 현장 사진.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봤어요. 끔찍했어요. 그 사람, 진우 같았어? 서연은 정숙의 눈을 피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손상돼서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나는 아니야. 저 사람 우리 진우 아니야. 어머니, DNA 검사 결과 나오면 알 거야. 저 사람 진우 아니라는 거.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고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계속해서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쯤 정숙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의 집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어요. 정숙은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정숙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어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정숙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진우가 예전에 알려준 번호였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어요. 정숙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복도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진우 집 거실 창문이 보였어요.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거실을 들여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현관 앞 신발장에 진우의 운동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우가 가장 좋아하던 회색 운동화였어요. 그리고 거실벽에 걸린 달력도 보였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순찰을 돌며 정숙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아들 집인데 문이 안 열려서요. 이 시간에요? 혹시 연락은 해보셨어요? 정숙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서연이 받았어요.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 서연아, 나 지금 너희 집 앞이야. 문 좀 열어줘. 네, 지금요? 어머니, 왜 갑자기? 진우 물건들 좀 보려고. 문 열어줘. 어머니, 지금 집 정리 중이에요. 좀 이따가 오세요. 낮에. 정리? 무슨 정리? 유품 정리요. 필요 없는 것들 정리하고 있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내가 직접 볼 거야.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싫어. 나 지금 당장 들어갈 거야.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진정하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내일 낮에 오세요. 제가 다 정리해 놓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꼭 쥐고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태도가, 모든 게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다시 진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낮 11시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어젯밤 창문으로 봤던 진우의 운동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진우 신발은 버렸어요. 오래돼서 낡았더라고요. 정숙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달력도 없었어요. 달력은 떼어냈어요. 새로 살 거예요. 정숙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진우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책장에 있던 책들도, 소파에 늘 놓여있던 쿠션도 모두 없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다 치웠어? 어머니. 이렇게 해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정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봤어요. 달력에 빨간 글씨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출장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그리고 날짜도 있었습니다. 5월 2일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5월 2일은 3주 전이었어요. 진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날은 5월 12일, 열흘 차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한민석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 형사는 정숙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형사님, 우리 아들 살아있어요. 어머니, 저 사진 속 사람, 우리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 집에 가봤는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정숙은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한 형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99% 일치합니다. 사망자는 박진우 씨가 맞습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외교부 공식 사망 확인서도 발급됐습니다. 어머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다고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 거예요. 어디로요? 캄보디아요. 내가 직접 가서 우리 아들 찾을 거예요. 한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현지는 상관없어요. 난 갈 거예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형사는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69살 노인의 등이 굽어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탄 건 사흘 뒤였습니다. 정숙은 평생 모아둔 돈을 은행에서 찾아왔어요. 6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서연이 공항까지 따라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 내가 직접 봐야 해. 위험해요. 혼자서 어떻게. 괜찮아. 형사님이 현지 연락처 알려줬어. 정숙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 자주 주시고요. 비행기는 5시간을 날아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정숙을 덮쳤어요. 오후 2시에 캄보디아는 35도가 넘었습니다. 정숙은 땀을 닦으며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한 형사가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가이드였어요. 여보세요, 박 여사님이세요? 제가 소피아예요. 지금 마중 나가 있어요. 20분쯤 지나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이었어요. 박 여사님? 저예요, 소피아. 아,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소피아는 정숙을 낡은 택시로 안내했습니다. 차는 먼지투성이 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낡은 건물들과 오토바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처음 보는 이국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기가 박 선생님이 계시던 호텔이에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호텔이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올게요. 사고 현장 가보시려면 차가 필요해요. 아니야. 지금 가고 싶어. 지금이요? 너무 더워요. 어머니 몸. 괜찮아. 지금 가자.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건물이 듬성듬성했어요. 차는 한적한 도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사고가 난 곳이. 정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로 옆으로 길게 검게 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타이어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천천히 다가갔어요. 차가 전복되면서 불이 났대요. 그래서 얼굴이. 소피아의 말을 정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검게 탄 땅을 만졌어요. 만약 진우가 정말 여기서 죽었다면. 아니야. 진우는 살아있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물건들 어디 있어요? 경찰서에 있을 거예요. 가볼까요? 경찰서는 허름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현지 경찰관과 한참을 얘기하더니 정숙을 한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있대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거. 책상 위에 투명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탄 지갑, 휴대전화, 여권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들었어요. 검게 그을렸지만 안에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갑이 너무 깨끗했어요. 겉은 타고 찢어졌지만 신분증은 멀쩡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면은 깨졌지만 케이스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불이 났다면서 왜 이렇게 안쪽은 멀쩡해요? 소피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여권도 꺼내봤어요. 역시 진우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이거 새 거네. 네. 이 여권 발급된 지 얼마 안 됐어. 5년 전에 진우가 캄보디아 갈 때 만든 여권은 낡았었거든. 근데 이건 새 거야. 정숙은 여권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발급일은 올해 3월이었어요. 2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진우가 머물렀다는 호텔 근처를 걸었습니다. 소피아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정숙은 혼자 나섰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작은 식당들과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캄보디아 남자였어요. 박 여사님이십니까? 남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미스터 장이라고 합니다. 박진우 씨의 사업 파트너였어요. 정숙은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진우를 아세요? 네. 함께 무역 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고는 정말 불행한 일이었지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뭐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쪽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 건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스터 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의 말투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우 물건들 더 없나요? 호텔 방에 있던 거 다 경찰이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러시죠. 내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장은 명함을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혼자 호텔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호텔 옆엔 빈 공터가 있었어요.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그쪽을 걷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는 비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정숙이 상자를 열자 안에서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봉지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한국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진우 명이었어요.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5개, 6개. 모두 다른 은행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봉지 맨 밑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찢어진 결혼 사진이었어요. 진우와 서연의 결혼식 사진. 반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진우 쪽만 남아있고 서연 쪽은 찢겨나갔어요. 정숙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쥐었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버려져 있는 걸까요? 진우가 버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어머니, 소피아가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위험해요. 이것 좀 봐. 진우 물건이야. 정숙은 통장들을 보여줬습니다. 소피아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정숙은 통장과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야만 진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호텔방에서 발견한 통장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6개의 통장, 모두 진우 명이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액은 알 수 없었어요.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3번째에야 연결됐어요.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서연아, 나야. 지금 몇 시인데요? 거기 시간 확인하세요. 미안해. 근데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요? 진우 통장 6개나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금 그쪽에 계시네요? 응? 무슨 말이야? 미스터 장이 다 얘기했어요. 정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뭘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들 찾고 있다고. 그만하세요. 위험해요. 나 진우 찾으려고 온 거야. 왜 위험해? 진우 오빠는 이미.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무슨 소리야? 어디 있는데? 그냥 그만 돌아오세요. 어머니. 서연아,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진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숙은 휴대전화를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태도가
모든 게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민석 형사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캄보디아예요. 형사님도 알잖아요. 빨리 돌아오셔야겠습니다. 한 형사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박진우 씨 명의로 이상한 송금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송금 내역이요? 네.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대량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15억 원이 넘습니다. 정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15억? 그것도 지난주에도 송금이 있었어요. 500만 원. 지난주요? 그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신고가 된 사람 명의로 계속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사님,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듯 침대에 앉았어요. 그럼 우리 진우는 살아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 세탁과 관련된 범죄 조직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어요. 범죄 조직이요? 네. 제가 지금 캄보디아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어디 계신지 위치 알려주세요. 정숙은 호텔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캄보디아의 뜨거운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살아있다. 진우가 살아있다. 정숙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왜 살아있으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자신의 이름으로 계속 돈을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자신이라고 속인 걸까요? 오후에 소피아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한국 형사님이 오신대요? 응. 오늘 저녁에 도착하신대. 그럼 다행이에요. 저도 걱정됐어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미스터 장이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뭐라고? 박 여사님 잘 모시라고. 근데 어디 다니는지 다 보고하래요. 정숙은 소피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도 미스터 장이랑 한패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이드일 뿐이에요. 근데 무서워요. 미스터 장은 이쪽에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찰들도 미스터 장 이름만 나오면 조용해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우도 그런 사람과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녁 7시쯤 한 형사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형사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형사님, 정말 우리 진우 살아있는 거죠?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한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송금 내역입니다. 보세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송금은 사흘 전이었어요. 8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박진우 씨 명의 계좌에서 캄보디아 현지 은행으로 송금됐어요. 받는 사람은 장민호. 장민호요? 미스터 장의 한국 이름입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미스터 장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미스터 장이 진우 명의로 돈을 빼내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형사님, 그럼 우리 진우는 어디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내일 현지 경찰과 함께 미스터 장을 조사할 겁니다. 저도 갈게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저도 가야 해요. 제 아들 일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 형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진우는 살아있다. 하지만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무엇 때문에 숨어 있는 걸까? 그리고 서연은, 며느리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새벽 4시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진우가 있을 거예요. 숨어서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우야. 정숙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찾을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9시 한 형사와 정숙은 푸놈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소피아도 통역을 위해 함께 갔어요. 경찰서는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한 형사님, 이쪽입니다. 현지 경찰관이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박진우 씨 사건 파일입니다. 경찰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 형사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정숙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신원 확인 서류. 그때 한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형사가 서류 하나를 가리켰어요. 소피아가 통역했습니다. 신원 확인서예요. 사망자 신원을. 여기 이름 좀 보세요. 한 형사가 서류를 정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었어요. 영어로 적혀 있었지만 이름 부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찬우? 네. 현지 병원 기록엔 사망자 이름이 박찬우로 되어 있어요. 한 형사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아니라 박찬우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피아가 통역하며 경찰관과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 신원 확인할 때 여권을 봤는데 여권엔 박진우라고 되어 있었대요. 근데 병원 기록은 박찬우로 되어 있고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2명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까? 한 형사의 질문에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대요. 사고 직후 혼란스러웠고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됐대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찬우, 진우가 아닌 다른 이름이었어요. 형사님,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진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형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 한민석입니다. DNA 재검사 결과 나왔습니까? 전화 통화가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한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한 형사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뭐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의 DNA는 박진우 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검사가 잘못됐어요. 샘플이 오염됐거나 고의로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 우리 진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망자는 박진우 씨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정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소피아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죽지 않았다. 진우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을 자신이라고 속인 걸까요? 한 형사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사진 속엔 2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진우였어요. 그리고 옆에 선 남자는 미스터 장이었습니다. 둘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겁니까?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이래요. 푸놈펜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한 형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맞습니까? 아드님이. 정숙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분명히 진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얼굴이 더 말랐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진우예요. 근데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한 형사는 사진을 다시 경찰관에게 돌려줬습니다. 미스터 장 연락처 있습니까? 바로 만나야겠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피아가 통역했어요. 미스터 장은 이쪽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사람이래요. 경찰도 함부로 못한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고 정치인들이랑도 연결되어 있대요. 조심해야 한대요. 한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조직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이런 패턴을 여러 번 봤어요. 신분을 바꿔서 사람을 도피시키는 조직이 있습니다. 신분을 바꿔요? 네. 돈을 주면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줘요. 여권, 신분증, 모든 걸 새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원래 신분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아예 사망 처리를 해버려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진우가 그런 걸 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강제로 당했을 수도 있고요. 강제로요? 빚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되면 조직이 이용해요. 신분을 빼앗아서 돈을 빼내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하죠. 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사님, 그럼 우리 진우는 지금 살아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숙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형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요? 조직에 이용당하다가 이미 살해됐을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진우는 살아있어야 해요. 꼭 살아있어야 한다고요. 한 형사는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차에 탄 뒤 정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햇살은 뜨거웠고 공기는 무거웠어요. 어머니, 호텔로 갈까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미스터 장 사무실로 가자. 네. 위험해요. 상관없어. 가야 해. 한 형사도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해요. 형사님도 같이 가시잖아요. 괜찮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 형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10분쯤 달려서 큰 빌딩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7층짜리였어요. 저기에요. 미스터 장 사무실. 소피아가 가리켰습니다. 한 형사는 차에서 내리며 정숙에게 말했어요.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형사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한 형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조급해졌어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좀 더 기다려봐요. 그때 빌딩 입구에서 한 형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한 형사는 말했습니다. 미스터 장은 없대요. 이틀 전부터 연락이 안 된대요. 도망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은 허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의 행적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정숙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한 형사는 현지 경찰과 함께 미스터 장을 찾아보겠다며 나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캄보디아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정숙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서연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푸놈펜이에요. 어머니 계신 호텔 로비에 있어요.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여기? 네. 올라가도 될까요? 정숙은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어요. 2분쯤 지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어요. 너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방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두 사람은 정숙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진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서연은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뭘 그만하라는 거야? 찾지 마세요. 그 사람,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진우 오빠는 새 신분으로 여기서 살고 있어요. 박찬우라는 이름으로요. 그럼 우리 진우가 정말 살아있는 거야? 네. 서연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어디 있어? 당장 데려가. 지금. 안 돼요. 왜 안 돼? 내 아들이야. 그 사람이 돌아오기 싫대요.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진우 오빠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3년 전부터요. 빚이 10억 넘게 생겼어요. 10억? 네. 진우 오빠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스터 장을 만났어요. 미스터 장이? 네. 미스터 장이 제안했대요. 신분을 바꿔주겠다고. 대신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넘기라고. 정숙은 주저앉듯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그걸 받아들인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거절했대요. 근데 채권자들이 점점 심하게 협박했어요. 죽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대요. 그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정숙의 눈을 피했어요. 처음부터요. 뭐? 진우 오빠가 신분 세탁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도 도와줬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도 같이? 너도 알면서?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시어머니한테, 엄마한테 거짓말하면서?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그 장례식은 뭐야? 그 사람은 누구였어? 홈리스였어요. 미스터 장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진우 오빠 여권을 갖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진우는 자신의 죽음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진우는 지금 어디 있어?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엄만데,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왜 엄마를 못 만나? 어머니, 서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여기 여자 생겼어요. 정숙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새 인생 시작하면서 캄보디아 여자 만났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너는? 저는 버려진 거죠. 그래서 제가 신분 세탁을 도와준 거예요. 복수하려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서연의 얼굴엔 증오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형사였어요. 어머니, 확인됐습니다. 뭐가요? 박찬우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어요. 12채나 됩니다. 12채요? 네. 모두 최근 2년 사이에 구입한 거예요. 수십억 원대 재산입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소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형사님이 진우 주소 찾았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왜? 가봤자 상처만 받아요. 그 사람 이미 다른 사람이에요. 상관없어.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정숙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정숙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그냥 돌아가세요. 없는 셈 치세요. 손 놔. 정숙은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없는 셈 치라고? 그게 말이 돼? 어머니, 너도 같이 가. 내 남편이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 포기했어요. 어머니도 포기하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가면서 정숙은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시려고요? 네. 지금 당장요. 밤이에요. 내일 아침에. 안 돼요. 지금 가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 형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차는 어두운 거리를 달렸습니다. 푸놈펜 외곽으로 나가자 건물이 듬성듬성 보였어요. 30분쯤 달려서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한 형사가 차를 세웠어요. 저기에요. 저 집.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2층짜리 하얀색 집이 보였어요. 담장 안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 진우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진우가. 정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가볼까요?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차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저 안에서 만날 진우는 정숙이 아는 아들이 아닐지도 몰랐으니까요. 정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형사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담장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그 목소리,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44년을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틀릴 리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한 형사가 말했지만 정숙은 이미 대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진우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선글라스를 벗은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히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다가 얼어붙었어요.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진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엄마 왜 여기까지?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캄보디아 여자였습니다. 임신한 배가 불러 있었어요. 정숙은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우를 봤어요. 저 사람이 내 여자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돌아갈 수 없어? 빚 때문에요. 한국 가면 다 빼앗겨요. 집도 차도 모든 게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죽은 척한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너 알아?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밤마다 꿈에서 내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 엄마, 날 찾아줘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엄마, 근데 넌 여기서 이렇게 다른 여자랑 새 인생 살고 있었던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됐잖아. 같이 해결했으면 됐잖아. 엄마 평생 모은 돈까지 날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정숙은 한참을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너 행복하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선 아무도 날 몰라요. 빚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처음으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숨쉬고 웃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엄마는 내가 살아만 있으면 됐다. 엄마. 진우가 다가오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너 안아주면 못 보낼 것 같아. 정숙은 뒤돌아섰습니다. 한 형사가 조용히 정숙을 부축했어요. 걸어가는 정숙의 등 뒤로 진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거울로 뒤를 보니 진우가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정숙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마 어디론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분식집을 열었어요. 늘 하던 대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은 잘 지내세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해외에서 사업 잘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정말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분식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숙이 인사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박진우 씨 어머니 맞으시죠?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청년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숙에게 건넸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온 거예요. 제가 전달만 하는 거라서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100달러, 지폐, 그리고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신분증 사본이었어요. 이름은 박찬우. 사진 속 얼굴은 진우였습니다. 조금 살이 오른 얼굴로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진우의 글씨였어요. 엄마, 이제는 나를 찾지 마세요. 잘 살고 있어요. 아기도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이름은 정숙이라고 지었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정숙은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살아만 있다면 됐다. 행복하게만 살아라. 정숙은 사진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라디오를 틀자 조용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였어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그댈 잊은 적 없소. 정숙은 국물을 젓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진우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인생을 살면서도 가끔은 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진우야. 정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잘 살게. 너도 건강해라. 그리고 다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요. 아픔을 안고 그리움을 품고 그래도 살아가는 거니까요. 분식집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정숙의 작은 분식집에선 여전히 떡볶이 냄새가 풍겼고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정숙은 오늘도 살아갔습니다.